사진 속 인물은 수잔나 모랄레스라는 고등학생이에요. 2006년 6월생이고요. 줄여서 이름이 수지라고 불렸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아시죠? 여기 한인분들 되게 많이 거주하시던데 여기서 태어났고 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애틀랜타 외곽에 있는 노크로스라는 교회 지역에서 자랐어요. 인구가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계더라고요. 수지는 언니가 둘이 있어요. 첫째 언니 줄리사, 또 둘째 언니 자스민. 언니들은 이미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고요. 수지 집에는 수지랑 엄마 마리아, 또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수지 집안의 가정사회 같은 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아마 새아빠인 것 같아요. 수지의 친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2022년도에 수지가 16살 때 수지는 미도우 크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0학년. 미국에서는요. 스윗 16이라고 해서 16살 생일이 되면 아이들 표를 떼줍니다. 어린이 표를 떼줘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성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니까 너 독립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로 의견도 존중해주고요. 연애를 허락해주기도 하고 주마다 다르지만 운전면허증 발급할 수 있는 주도 있죠. 수지도 그랬습니다. 지금 모습은 15살 때 생일이긴 한데 이제 막 16살 소녀가 됐거든요.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악셀이라는 남자친구. 이때 수지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요. 롤러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침대에 누워서 틱톡 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음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피아노랑 기타 치는 거에도 좋아했대요. 그런 영상들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미국의 보통 티네이저들. 흥 많고 친구도 많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2022년 7월 26일이었는데요. 수지 16번째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7월 말이었어. 이땐 여름방학이니까 수지가 학교에 가질 않았고요. 그냥 맥날에서 알바 좀 하다가 오후 4시쯤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좀 쉬다가요. 저녁에 한 6시쯤 안 됐을 때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로즈 집 갔다 올게. 로즈는 수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완전 베프. 제일 친한 친구 누구냐? 하면 로즈. 엄마 마리아는 그런갑다 했죠. 원래 로즈 집에 자주 놀러 갔었고 로즈도 수지 집에 자주 놀러 왔었고 둘이 집도 가까워요.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라서 자주 왕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지가 이날 엄마한테는 엄마 나 로즈 집 갈게 라고 했지만 아예 로즈는 만나지도 않았고 로즈 집 완전 반대 방향으로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엘리사 집도 가깝긴 했거든요. 스털팅 글렌 아파트라는 곳이고요. 수지 집에서 한 1km 조금 넘었거든요. 걸어서 15분 정도. 여기도 수지가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왜 거짓말했을까 엄마한테? 엘리사 집에 마리아나 피우러 간 거예요. 엄마도 알고 있었어. 딸이 마리아나 피운다라는 걸.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연락 온 적도 있었고요. 수지가 신발에 숨겨가지고 들고 있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발견한 거지. 엘리사라는 친구가 같이 마리아나를 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 간다고 하면 당연히 엄마가 뭐라 하겠지. 그래서 로즈 집에 간다 거짓말하고 엘리사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또 켈리라는 친구가 함께 갔어요. 그렇게 셋이서 불량하죠. 마리아나 이렇게 빼꼼 피면서 앉아가지고 실컷 놀다가 저녁 10시쯤에 캄캄해졌을 때 그때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켈리랑 수지가 걸어서 둘이 이제 집 앞으로 나왔고요. 지금 휴양림 같다고 하시는데 이 집이 살짝 도로에서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변까지 걸어 나와요. 둘이 같이 나왔어. 켈리랑 수지랑. 그렇게 쭉 걸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옵니다. 교차로가. 한쪽은 싱글턴 로드인데요. 여긴 수지 집으로 가는 방향. 반대쪽은 스티브 레이놀즈 블로바드라고 하는데 켈리 집 방향이에요. 여기서 각자 집에 가니까 안녕 잘 가 하고서 인사하고 등을 돌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10시쯤에 나왔다고 그랬죠? 한 10몇 분 뒤에 수지 엄마가 마리아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딸이 안 온 거예요. 로즈 집 간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전화를 했어 딸한테.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 마리아는 로즈에게 제일 먼저 연락합니다. 로즈 집에 갔다고 했으니까. 로즈야, 수지 아직 거기 있어? 폰 배터리 나갔는지 전화를 안 받네? 로즈는 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순간 수지 우리 집으로 안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내 친구 수지 엄마한테 혼나겠지. 번뜩 쉴드 쳐주자. 아줌마, 수지 아까 우리 집 왔는데요. 집에 간다고 나갔는데요? 곧 도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로즈가 자기 집에 안 왔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수지가 우리 집 왔다고. 마리아는 그래 알았어 좀 기다려볼게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로즈가 거짓말했으니까 엄마한테 끊고 바로 수지에게 연락했어. 야 수지 너 지금 어디야? 빨리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해줘야지 엄마가 찾으니까 내가 거짓말까지 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해서 이 말을 맞춰야 되는데 막 문자 보내서 수지 너 지금 어디 있어? 답이 없어. 로즈는 걱정되죠. 근데 이때 기다리던 수지 연락은 안 오고요. 또 다른 친구 카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카야랑 수지랑 로즈랑 마리아나 피돈 엘리사 켈리 다 이제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근데 카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로즈 너 혹시 수지랑 같이 있어? 아니 우리 집에 없는데? 나 안 그래도 수지 엄마한테 연락받았는데 거짓말했잖아. 너 수지 어디 있는지 알아? 왜 너도 혹시 마리아 아줌마한테 연락받았어? 아니 나는 연락받은 건 없는데 아니 라이프 360에서 알림이 이상한 게 와서 좀 이상한데? 여러분 라이프 360이 뭐냐면요. 스마트폰 앱이에요.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 위치 확인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맵이 나와요. 지도가 나오고 그 위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등록한 내 자식들 얼굴이 나오고 어디로 이동했냐 또 속도도 나와요. 몇 킬로미터로 이동을 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앱을 수지가 엄마랑 같이 공유하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하고 친구들 막 로즈, 카야 이런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야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게 얘 지금 여기 있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지 위치를 카야라는 친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시 29분에 카야 휴대폰으로 알람이 온 거예요. 띵! 알람 내용은 라이프 360 어디 어디 위치 수지의 휴대폰에 물리적인 충격이 있음. 카야는 물리적인 충격이 뭐지? 아니 길 가다가 얘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나? 전송된 링크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수지의 위치가 나오는데 10시 29분에 시속 60km로 달려가지고 오크라크 트레이스라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수지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그 지역에서 휴대폰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 카야는 이상하다. 여기 오크라크 트레이스? 여기는 수지 집이 아니고 완전 반대 방향인데? 아니 그리고 60km면 차를 탔다는 건데 아니 이 시간에 얘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나? 엄마 차 타고 어디 이동하고 있었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수지에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카야가 누구에게 연락했냐? 켈리에게 합니다. 켈리는 몇 시간 전에 수지랑 같이 마리아나 피고 같이 길가로 걸어 나와서 헤어졌던 마지막으로 수지를 목격한 친구예요. 그러면 카야가 왜 켈리에게 연락을 했을까? 오크라이크 트레이스는 켈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켈리랑 수지가 우버 타고 켈리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난 게 아닐까? 그렇게 켈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켈리, 너 지금 수지랑 같이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뭔 소리야? 우리 집에 수지 없는데? 자, 지금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라이프 360 알람 받은 카야, 수지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로즈, 수지 마지막으로 봤던 켈리, 같이 마리아나 폈던 엘리사 다들 연락 주고받으면서 수지 어딨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수지 남자친구 악셀에게도 전화했는데 모른대요. 악셀도 모른대요. 친구들은 그중에서도 켈리랑 로즈 둘이 뭘 하냐? 수지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오크라크 트레이스로 가봅니다. 얘네는 수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휴대폰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 하니까. 그것도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야 우리가 그 근처에 가면 아마 경찰차랑 구급차랑 막 이런 게 막 잔뜩 와 있을 거고 교통사고 수습하고 있지 않을까? 가보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가 뭐 사고 난 흔적이라도 있지 않을까? 차 파편이나 타이어 자국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주택가예요. 그럼 수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교통사고가 아니면 차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뭐 몸싸움이라도 했나? 혹시 휴대폰을 밖으로 던졌나?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요. 이때 이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수지 엄마한테 마리아한테 아줌마 우리가 이런 알람을 받았어요.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친구들은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일단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잠에 들었어요. 교통사고 아니니까 다행이다. 다른 친구 집에 자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유일하게 남자친구 악셀이 자기 엄마에게 얘기했어. 엄마, 아니 그 수지 내 여자친구 걔네들 친구들이 지금 수지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상한 이런 알람도 받고 그랬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악셀 엄마가 수지 엄마 마리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이제 걱정이 되죠, 점점. 아니 우리 딸은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도 모른다 그러고. 근데 한편으로는 얘가 어디 가서 잠이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의심하기도 했지. 애가 그래 또 손대가다가 어디 잘못 뻗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이제 이미 이렇게 11시, 12시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다른 친구들에게 막 연락을 해도 안 받더래요. 애들이 자는 건지. 그렇다고 이 밤중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침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당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뭐 심각하다,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보다 빨리 아침이 되면 다른 친구들도 연락될 거고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럼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오전 6시쯤이 됐어요. 잠 못 잤어.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에 수지 언니 있죠.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스민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전 9시에 수지 집에 마리아랑 또 마리아 남편도 있었죠. 자스민, 또 수지 남자친구 악셀, 또 악셀의 부모님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렇게 9.11에 신고한 거예요. 당시 그위넥 카운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리 딸이 지금 10시간이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일 난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발빠르게 수색을 하고 수지 동선도 파악해보고 휴대폰 기록도 좀 찾아보고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경찰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실종은요 48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되거든요. 혹시 그 딸 가출한 적 없어요? 그 나이 때 가출 많이 하는데. 아니 수지가 16살이에요.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대처한다고? 게다가 지난밤에 라이프 360 알람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수상한 흔적도 있습니다. 48시간은 골든타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라고? 꼭 이런 사건은 경찰이 저러더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런 사건들. 미국 경찰들 중에서 48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아준다. 그래서 골든타임 다 놓치고 문제가 커진 그런 사건들 많거든요. 그게 뭐 미국에선 법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댓글로. 미국은 원래 그렇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경찰이 실종 신고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막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거절을 해요? 접수를 안 하고 레포트를 안 써줘요? 그러면 FBI에 바로 신고하래요. 마리아는 황당하죠. 우리 딸 가출한 거 아니에요. 가출한 적도 없었고 뭐 친구들이랑 여행도 한번 간 적이 없는데요. TV 보면 아이들 실종됐을 때 막 문자도 띄우고 헬기 날아다니고 경찰관 데리고 수색하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전단지 이런 거 안 뿌려요? 왜 우리 딸 무슨 옷 입었는지 안 물어봐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 기다려보죠. 단서가 없잖아요. 단서는 니들이 찾아야지. 결국에는 가족들이랑 수지 친구들 부모님 직접 수지를 찾아요.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아파트 근처 거기도 가보고 혹시나 수지 휴대폰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 나무가 많더라고요. 군데 숲인데 거기 다 들어가 보고 나뭇잎 치워보고 쓰레기통 있으면 뒤져보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제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 뭐였을까요? CCTV에 뭔가 잡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지가 머물렀던 엘리사 집 거기서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신호 잡힌 곳, 또 수지 집으로 가는 길, 뭐 그 근방에 있는 CCTV는 다 수소문을 했어요. 특히 상점들 밖에 카메라 뭐 설치된 거 있나요? 물었는데
사장님들이 그런 건 경찰이 문의해야 주지. 함부로 안 보여드립니다. 안 주더래. 경찰은 48시간 기다려라. 미치는 거야, 가족들. 그래서 뭐 몇 군데가 있긴 했지만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보여줬어요.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 수지 모습이 잡힌 거예요. 몇 시냐면 10시 21분에 한 10시쯤 엘리사 집에 나섰다고 했는데 10시 21분에 켈리랑 교차로에서 빠빠이 하고 헤어지고 수지가 집 쪽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딱 그 지점에 그 시점에 수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어. 혼자서. 멀쩡해 보여요. 해롱해롱하지도 않아. 그냥 나 집에 간다. 혼자 걸어가는 모습. 마리아랑 이제 언니 자스민은 영상 들고 빨리 경찰서로 갔죠. 이걸로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제서야 경찰은 수지 휴대폰 기록을 포렌식을 해요. 그렇게 보니까 수지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게 10시 26분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았어요. 그 라이프 360에서 보낸 그 지점이랑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수지가 10시 21분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5분 뒤에 10시 26분에 집이랑은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에 오크로크 트레이스라는 길에서 웬 아파트가 있는 길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단 5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집으로 멀쩡하게 가다가 중간에 길이 틀었어. 그것도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를 이용했어요. 수지는 차가 없는데 그럼 뭐 우버를 탔나? 택시를 탔나? 아니면 히치하이킹을 해서 여기까지 왔나? 근데 여긴 볼일을 볼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쇼핑몰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가정집이야. 마침 그 아파트에 살던 친구 켈리는 아니요,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수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답답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48시간이. 엄마 마리아는 어쩜 경찰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주나? 우리가 히스패닉이라서 차별하는 거야?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나? 근데 뭐 물어보기만 하면 경찰은 건성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정말 답답했대요. 또 실종 사건은 초기에 특히 언론사들 관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딱 한 개 방송사에서. 히스패닉 방송사입니다. 방송도 스페인어로 해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어로 하는 뉴스는 수지 실종되고 2주 지나서 처음으로 나오고. 그럼 경찰은 언제 공식적으로 이 수지의 실종에 대해서 공식적인 실종 사건입니다 라고 보도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한 달 만에 8월 29일에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낸 공식 보도자료. 이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다른 신문들, 뉴스들 실종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2022년도에 이게 맞냐고. 실종 사건이라는 건 접수도 했고 인지도 하고 있었지만 언론에 좀 빨리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 내는 보도 자료를 실종 한 달 만에 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이나 할까? 자, 시민 여러분, 저 한 달 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실종된 여학생입니다. 기억나는 분 있다면 꼭 연락 주세요. 연락이 오면 그 연락한 사람도 좀 수상해 보이겠다. 우리 바로 전날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 있는데요. 그리고 CCTV 같은 건 보통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삭제되지 않았을까요? 골든타임 다 놓치고 한 달 지나서 이 가출이 아닌가? 자, 무엇보다 이 보도자료에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다 봤어. 잘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약간 하냐면 실종된 여고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재까지 모랄레스, 수지죠. 수지가 특정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강제로 감금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왜 굳이 여기다가 적어야 하는 거지? 뭐 이게 팩트일 수는 있어요. 지금 진짜 수지가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이 실종됐어?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이웃이 아니라 경찰이라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보수적이어야지. 오히려 이게 사건일 가능성이 더 크구나. 그렇게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엄밀히 따지면요. 수지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 휴대폰에 큰 충격이 있었대. 그게 라이프 360 알람으로 왔어. 그럼 그거 위험에 처한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은요, 애초에 수지가 얘 가출한 거구만 단정 지은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보도자료까지 낸 거지. 이런 사실이 점점 커뮤니티에 알려집니다. 수지 수색도 하고요. 다 같이 또 시위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막 화가 난 게 수지뿐만이 아니야. 이 피켓에도 수지 말고 다른 청소년들 2명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과거에 실종이 됐는데 경찰이 가출이라고 그러고 수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살인사건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위그네 카운티 경찰들 당신들 이거 인종차별이다. 강력하게 항의한 거예요. 근데 수지 언니 자스민은 혹시나 동생이 SNS나 뭐 이런데 페북이나 인스타 들어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요. 마리아는 수지 번호로 하루에 한 통도 빠지지 않고 전화했어요. 내 딸 혹시 전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다. 하지만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5달이 지났고요. 수지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6달이 지났어요. 2023년 2월 6일이 되었습니다. 수지 집에서 차로 한 2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숲이 있어요. 이 숲 사이로 드로잉 그릭 로드랑 하이웨이 316번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을 매튜라는 남성이 오프로드로 운전해가지고 막 가고 있었어. 비포장 도로가 군데군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매튜가 이런 거 좋아했어요, 오프로드를. 그래서 누나랑 통화하면서 운전을 막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 건강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지. 근데 도로가 안 좋아서 소음도 좀 심하고 덜컹덜컹 하니까 차를 갓길에 댔어요. 매튜는 통화하면서 그래 어디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거지? 막 걸어가는데 우리도 왜 통화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걸을 때 있잖아요. 어슬렁어슬렁. 매튜도 그렇게 점점 숲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나 잠시만. 저 뭐지? 저 동물 뼈인가? 매튜 발 바로 아래에 쓰러진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옆에 가지런히 백골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만 있었다면 매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랬을 텐데 너무 완벽한 사람의 2개의 골. 영화에서 나오는 그 형상이 딱 있는 거예요. 팔이랑 갈비뼈랑 다리랑 그대로 이렇게 부패해서 백골로 된 거예요. 사람이었습니다. 매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제 바디캠도 있는데 매튜가 막 경찰 데려와서 막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보여주는 모습도 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16살 수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백골화가 되어 있는 상태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거예요. 수지가 여름에 7월에 실종이 됐는데 그때 만약에 여기 버려졌다면 여름이라서 이렇게 풀들이 많았을 거고 그 속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겨울이 오고 나뭇잎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한 2월이 되면서 이미 다 부패 끝났고 이제 백골이 드러난 거죠. 그래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건 뼈를 거의 99% 이상 회수를 했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 왜 사람이 손톱이나 이렇게 머리카락 이런 건 안 썩죠. 썩질 않죠. 그래서 수지가 원래 까만 머리인데 노란 머리가 자라서 이 끝에 조금 있었나 봐요. 저처럼.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손톱에 검은색 매니큐어 칠한 것도 그대로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있어야 할 거. 백골 사체랑 같이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수지가 입었던 옷, 양말, 속옷, 신발 어떠한 천조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진짜 완전 알몸으로 버려진 거예요. 당연히 성폭행이 의심이 되죠. 근데 이것도 백골밖에 없으니까요. 부검을 해도 다른 사람 DNA나 혈흔 이런 건 나오지 않았고요. 심지어 사망 원인도 알 길이 없어. 총에 맞았는지 흉기에 찔렸는지 폭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왜 수지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요? 왜 이 한적한 도로변에 그 밤에 누구 차를 타고 온 걸까요? 자, 수사팀은 다행히 뭔가를 발견합니다. 시신 발견된 그 근방을 막 수색하다가 바로 다음 날요 권총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냥 이 숲속에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발견됐으니까 뭔가 사건이랑 연결고리가 있겠죠. 수사팀은 이 총 일련 번호를 검색해봤어요. 그 번호 나와 있으니까 총기에 딱딱딱딱 경찰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데 이상하다. 내가 잘못 입력했나? 다시 탁탁탁탁탁
넣었는데 어이씨, 맞는데? 이 총 누구 걸로 나오냐? 일반인이 쓰던 총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쓰던 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건이 노크로스에서 발생했어요. 거기 바로 서쪽으로 옆마을 도라빌이라는 마을의 경찰관 22살의 마일즈 브라이언트가 사용하던 총이라고 뜬 거예요. 정확히는 마일즈가 분실 신고한 총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실 신고 언제 했냐면 그 날짜가요. 2022년 7월 27일. 수지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수지 그 10시에 차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 다음날 가족들이 신고했죠, 경찰에. 그때 얘는 경찰에다가 총 분실했는데요. 이거 신고했어요. 그날 오후에. 신고한 게 자기 경찰서에 가서 자기 근무지에 가서 제가 총을 잃어버렸는데요. 총 한 개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경찰들이 이렇게 출동을 해서 다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했는지 다 꼬치꼬치 캐묻거든요. 마일즈는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제가 지난밤에 제 차 내부가 털렸는데 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위넷 카운티의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이게 그 출동한 경찰이 찍었던 바디캠이에요. 물어봤죠, 마일즈에게. 너도 경찰, 나도 경찰. 근데 너 어떻게 총 분실한 거냐? 이게 이것저것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일즈가 말을 잘 못해. 태어난 척 하는데 막 횡설수설 하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어제 몇 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앞에 제가 막 뛰어다니다가요. 뭐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고 여자친구랑 나가려고 했는데 지갑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갑을 찾다가 근데 오늘 아침에 세탁소에 가서 빨래를 가져오고 그 오후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총이 없어졌어요. 말하는 게 정말 어수선하고요. 막 빙빙 돌려서 말하고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고 누가 봐도 이상해. So yesterday, I don't know what time, man. I went running around here. I did a bunch of stuff yesterday, and I came back. I went to the store and everything. I had it at the store, and I came back. I went running everything, and then my girl was finna leave. And I was like, I got my wallet. I don't know where my wallet at. So I can't find my wallet. And then this morning, I worked Doorville. I was getting my dry cleaner. I got to work tonight, and then I looked on my floorboard, and the my Glock 19 holster is on the floorboard, and my Glock 19 is always together, you know. Right. So, 마일즈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도 정확히 집어가지고 얘기해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름이 윌리엄이었어요. 윌리엄 오피서, 제가 지금 잃어버린 것들 말이죠. 그거 GCIC에만 등록을 해주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레포트 하나만 써주세요. 형사들이 와서 막 수사하고 개입하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GCIC가 뭐냐면 여러분, 조지아주 크라임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면 도난품 같은 걸 등록을 한대요. 시스템에 올려두는 거지. 근데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을 안 찾아도 된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 차가 털렸는데? 분실품 찾고 싶지 않아요? 지갑이랑 이런 거 찾고 싶지 않아? 그리고 총을 분실했으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내 총을 주워가지고 혹시 사고라도 치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범인을 찾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윌리엄도 얘가 경찰이니까 또 이것저것 다 분실했다 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접수하고 만 거예요. 총기 분실 사고 끝. 그 총이 어디서 나왔다? 6개월 뒤에 수지의 시신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마일즈 말대로 누가 훔쳐갔다면 그 도둑놈이 내 총으로 수지를 어떻게 했나?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일즈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수지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엘리사 집입니다. 마리아나 폈던 그 집이에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50세대 미만? 거기 살던 주민이에요. 이것도 우연일까? 이상하죠. 수사팀은 마일즈를 불렀어요. 인터뷰하려고. 당시 총기 분실 신고가 어떻게 들어갔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동안에 마일즈라는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았나 그의 행적도 수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마일즈가 정말 구정물이 철철 넘치는 정말 더러운 경찰이었어요. 어떻게 경찰이 됐나 싶을 정도로 경찰 채용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할 거 아니에요. 안 한 것 같아.
그 정도로 너무 구린 남자였고 언제 범죄를 저질러도 안 이상할 남자였습니다. 마일즈 나이가 아직 어려요. 22살밖에 안 됐어요. 마일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해군 생활을 하다가 사건 2년 전부터 2020년 한 3월부터 조지아주에서 데퓨티로 일을 시작했어요. 뭐 데퓨티도 뭐 경찰이나 마찬가지예요. 순경. 그렇게 일하다가 도라빌이라는 지금 사건이 일어난 바로 옆마을에서 경찰관으로 1년을 일했어요. 한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고요. 경찰로 일하기 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한 적도 있대요. 그럼 엘리사도 잘 알고 엘리사 집에 놀러 오던 뭐 수지랑 로즈랑 켈리 이 여학생들을 한 중학생 때부터 얼굴을 다 보고서 알고 지냈던 거예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 번은 아파트 근처에서 켈리랑 수지가 이제 길을 가는데 마일즈가 태워주겠다고 했대. 저기 아저씨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 애들이 무시하고 갔대요. 이렇게 마일즈가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얘가 근무하던 도라빌 경찰서에도 연락이 갔겠죠. 당신네 소속 경찰이 지금 살인사건 용의자다. 그러니까 이 마일즈의 보스가 또 마일즈야? 살인이라고. 이미 마일즈가 경찰 내부에서 유명했대요. 사고 치는 걸로 유명했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일즈의 구린 구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가장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스토킹. 피해자는 21살의 알리샤 베이츠입니다. 알리샤는 마일즈랑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어요. 5학년 때부터.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왜 갑자기 마일즈가 남사친이었는데 고백을 한 거예요. 나 너 좋아한다고. 알리샤는 아니? 나 너 관심 없는데?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럼 그만해야 하잖아.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이건 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샤한테 전화하고 회사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오고 그 시점이요. 수지 실종된 이후예요. 이전은 아니고 이후에 4개월 뒤에. 그렇게 스토킹의 강도가 막 점점 심해져가지고 알리샤 집에 가서 막 나중에는 막 초인종 누르고 하다가 몰래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요. 막 열쇠 구멍에 꼬챙이 같은 거 막 넣어보고 급기야는 문이 막 너덜너덜해졌어요. 문을 뭐 발로 찬 건지 뭘로 내려친 건지 문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다행히 집 안에 알리샤가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알리샤도 뭐 뭔 일 생겼을지 모르죠. 나중에 퇴근하고 알리샤가 집에 왔는데 막 문은 막 거적대기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요. 바로 맞은편에 살던 집이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잡혔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자주 왔는데 이날은 또 군복을 입고 왔어. 왜 군복을 입었을까? 이런 것도 저는 내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알리샤가 얼마나 무서워. 나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워. 나는 마일즈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사귄 적도 없고요. 걔가 나 좋다고 해서 거절한 것뿐인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총까지 하나 구해둡니다. 마일즈가 나한테 뭔 짓 할까봐. 그리고 알리샤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위넷 카운티 경찰. 수지 실종신고 48시간 이후에 오세요 라고 했던 그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마일즈가 일하던 도라빌 경찰에도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절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여기 비디오도 있어요. 지금 마일즈 잡힌 CCTV 막 문 너덜너덜해진 거 그 비디오로 다 보여주면서 아니 이런 사람이 경찰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는데요. 근데 도라빌 경찰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위에 카운티 소속 그위넷 경찰은 마일즈 보스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연락해서 얘기를 잘 나눴대요. 잘 해결하라고. 그럼 그게 끝. 알리샤가 신고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는 마일즈가 찾아오질 않았대요. 더 이상 조용했대요. 그렇다고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 처벌은 이미 당했잖아. 나는 이미 스토킹을 당했고 우리 집 문은 박살이 났어. 나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어. 근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한테 알리샤 마일즈 또 찾아오나요? 또 문 부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종결시킨 거예요. 처벌 없이. 이게 그거지. 제 식구 감싸주기.
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일즈가 수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다음 날에요. 출근을 해요. 근무를 하거든요. 총기 도난 신고 마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출근을 했는데, 그럼 마일즈가 사람을 죽였다면 걱정도 되고 막 불안하고 죄책감도 남아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충동에 의해서 이런 큰 사건을 저질렀어. 그럼 뭔가 불안해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마일즈는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자주 가는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딸려있는 편의점인데요. 거기 가서 카운터에 있는 젊은 여자 직원에게 저 휴대폰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내 휴대폰으로는 은행 계좌에 안 들어가지네. 급하게 은행 계좌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여성은 이제 이상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일즈가 경찰이니까 자주 왔다면 안면이 또 있었겠죠. 휴대폰은 줬는데 마일즈 목적이 뭐였냐? 은행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이 직원은 뭐 숨겨진 폴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찍은 은밀한 비디오, 사진 이런 걸 넣어뒀어요. 숨은 폴더에. 마일즈는요, 뭐 그런 감이 있었겠죠. 몰래 그 비디오랑 사진 선택해가지고 자기 휴대폰으로 빨리 막 보내버리고 메시지는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썼어요. 여기서도 안 되네. 이러고 돌려줬는데, 이게 나중에 마일즈가 지금 용의선상에 올랐죠. 그러고 나서 휴대폰 포렌식 하니까 뭐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우리 편의점 직원인데 당신 혹시 뭐 당한 거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휴대폰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정말 아니 범행도 이렇게 음탕하고 저질스러울 수가 있어. 살인 저지르고 바로 다음날 불과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이런 짓을 한다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아요. 일단 지금 이 큰 거 두 사건은 살인 이후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2018년도에 이웃집 창문을 이렇게 몰래 열고 들어가다가 체포된 적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지가 좋아하던 여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훔쳐가기도 했고, 근데 그 친구도 나중에 증언을 했어요. 법정에서. 그때 마일즈가 저한테 막 이렇게 직접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속옷이 사라졌어요. 마일즈 짓이에요. 공식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것만 4건이 넘었어요.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군인이었으니까 뭐 그런 배경으로 경찰이 됐다고 쳐요. 근데 그 이후의 범죄는, 스토킹 범죄는 계속 경찰하고 있었어요. 안 잘렸어요. 어떠한 징계도 없었어. 마일즈 언제 잘리냐면 용의선상에 오르고 나서, 그 총기로 지 신원이 드러나고 나서 잘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비난받는 게, 도라빌 경찰이 얘 자르고 나서 전 경찰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계속. 무슨 전 경찰이야. 현직이지. 꼬리 자르기 하는 거지. 그리고 마일즈가 직접 본인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내가 군인이고 경찰인데 기소? 내가 될 것 같아? 과시했다고 합니다. 또 참 의미심장한 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수지 실종되기 2달 전이에요. 마일즈가 되게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한 소녀가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마일즈가 계속 부모님이랑 컨택하고, 또 아이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녀를 만났어요, 마일즈가. 그때 경고를 하는데, 너 이제 가출하면 안 된다. 혼내는 거지. 근데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우리 경찰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강간당한 사람들, 아님 실종자들 처리하는 거야. 너 집 나가면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네 알몸 시신 발견할걸? 숲속에서?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낯선 사람 만나면 뭐 거절도 하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범죄자들은 네가 아무리 비명 지르고 발버둥 쳐도 벤 뒤에 실어서 너 그냥 납치되는 거야. 다시는 니네 엄마 아빠 못 만난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 바디캠에 담겨서 법정에서 재생이 됐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 발언이 가출 소녀에게 뭐 경고하려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지 범행 계획을 얘기한 걸까요? 수지 납치되기 4개월 전이었습니다. 불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젊은 여고생을 차로 납치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알몸으로 숲속에 버렸다. 그냥 나온 말일까요? 수지 시신 발견되고 바로 다음 날려 마일즈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혐의는 살인, 시신 유기,
허위 경찰 보고 혐의. 요 혐의로 취조실에 앉았는데요. 마일주는 좀 모르는데요. 저는 그날 여자친구랑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팀도 뭔가 증거가 있었으니까 영장을 받았겠죠? 어떤 증거가 나왔냐면 수지가 납치되고요. 2시간 정도 뒤에 마일즈 휴대폰 신호가 수지 시신 발견된 그 위치에서 잡혔습니다. 또 구글 검색 기록. 시신이 분해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수사팀은 계속 윽박 지르면서 추궁을 하는데 마일즈 거의 배짜라였습니다. 저는 원래 드라이브 좋아하는데요? 원래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밤마다 운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간 건데요. 또 시신 부패하는 건 그 검색하면 다 살인마인가요? 근데 수사팀은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수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단서가 없으니까, 부검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일즈 자백이 너무 필요했어. 근데도 끝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나중에 형량 딜도 하는데 딜하자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대. 마일즈가. 자신 있다 이거죠. 이제 수지 가족들은 장례식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용의자가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경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못 믿던, 비난했던 그 경찰? 진짜 여기 뒤통수를 망치로 꽉 때려 맞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주민들도 그동안 수지 소식으로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실종일까? 진짜 가출일까? 뭐지? 어디 있을까? 근데 경찰 살인마라고? 수지 시신 6개월 동안 방치돼가지고 백골이라고?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이거 다 썩어빠진 경찰 문제다. 저런 자격도 안 되는 경찰들 고용하고 신고해도 처리 안 하고 니들이 일만 똑바로 했어도 수지 살해되지 않았을 거고 최소한 수지의 시신이 부패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정황상 강간 살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의 이건 100%지. 마일즈가 왜 수지 살해했겠어요? 변태예요, 얘는. 목적은 하나예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강간 혐의는 기소가 아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또 수지 실종 신고했을 때 48시간 기다리라고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때 만약에 수지를 발견했다면 분명히 사인도 밝혔을 거고 또 총이나 이런 것 가지고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수지는 이미 죽었어. 다시 살릴 수 없어. 근데 책임자들은 처벌해야죠. 대안도 마련해야죠. 주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어떻게 시스템 개선하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민들의 목소리만 있지 경찰은 그냥 입국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2024년 6월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여전히 마일즈는 부인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인정을 하긴 해요. 아주 조금. 그날 밤에 수지가 살해된 그날 밤에 마일즈가 자기 차에 수지를 태웠다. 그것까진만 인정했어. 근데 내가 경찰로서 되게 웃긴데요. 내가 경찰로서 이 여고생을 차에 태웠다는 게 알려지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수지를 숲속에 버렸대. 숲속까지 간 건 맞다고. 검사가 그럼 그때 수지가 살아있었나요? 죽어있었나요? 물어보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총은? 총도 무서워가지고 이 총이 왜 나한테 있지? 버렸대요. 현장에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검사는 마일즈가 수지를 강간하고 살해하고 시신 유기했다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총 버린 거 있죠. 그건 아마도 마일즈가 실수로 그 밤에 숲속에 총을 떨어뜨린 건데 다시 찾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이 있으면 그 앞에 플래시 라이트가 달려있대요. 그걸 이용해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수지를 버리러 들어갔는데 총을 떨어뜨린 거야. 그때 라이트가 꺼진 거죠.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여. 너무 어두워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나중에 다시 이 현장에 오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해 뜨고 밝을 때 오려니까 목격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총기 분실 신고를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은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망 원인이 없으니까요. 또 정확히 따지면 수지가 과연 살해된 것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DNA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었는데요. 당시 담당 검사 브랜든인데
배심원들에게 거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망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수지처럼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요.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수지의 사인이 아니라 마일즈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재판이 라이브로 공개가 됐거든요. 이 브랜든이 되게 유능해요. 되게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재판을 잘 이끌어갑니다. 자,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증거들, 총이랑 마일즈 휴대폰 신호, 구글 검색 기록 다 나오고요. 증인들이 여러분 무려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수지 가족들, 친구들, 시신 발견한 그 매튜 아저씨도 제가 오프로드 하다 갔는데 나와서 다 설명하고, 또 누가 있었냐? 알리샤, 스토킹 피해자. 저 마일즈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인지 막 다 설명을 해요. 저 자식 문 부술 때 제가 집에 있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수지처럼 같은 피해자가 됐을 겁니다. 또 마일즈 여자친구 사노비아가 뭘 얘기하냐면 마일즈가 자기 알리바이 있다 그랬거든요. 나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요? 이랬는데 사노비아가 아니에요. 그날 저는 마일즈랑 같이 있지 않았고 사건 있던 날 마일즈랑 통화했는데 뭔가 모르게 마일즈가 좀 이상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요, 마일즈 차에 어디서 긁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증인 한 명. 누구냐면 마일즈의 깜빵 동료 마이클 존스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일즈가요, 늘 자신감이 뿜뿜했습니다. 깜빵에 있을 때. 자기는 아무런 증거 없다고, 혈흔도 없고 DNA도 없고 책도 나온 게 없는데 나는 무죄야. 장담하던데요. 그래서 마일즈의 변호인이 당신 그렇게 증언하는 거 검찰이랑 딜한 거 아니야? 허위 진술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마이클 아니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좀 약간 생긴 게 너무 막 조폭같이 막 생겨가지고 진짜 검찰이랑 딜하고 마일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아무튼 증인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증인밖에 없으니까.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지켜보던 수지 유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유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얼마나 막 마음이 졸일까. 24년 6월 12일에 판결이 나오는데요. 마일즈 수지 납치 살인 혐의로 유죄가 나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근데 강간 혐의는 무죄였어요. 나중에 강간 미수로 기소가 되긴 하거든요. 추가 기소로. 근데 증거가 없어서 이거는 무죄. 마일즈는 끝까지 범행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어떻게 수지를 유인했는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마리아는 법정에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6개월 재판까지 7개월 이렇게 가면서 살이 10kg이 넘게 빠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시간이.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았을 거예요. 또 경찰들에 대한 분노, 마일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조금 내려놓고 감사합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수지가 지금 묻혀있는 곳인데요. 이제 묘비인데 수지가 음악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건반이랑 기타랑 장미꽃 이렇게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안 됐죠. 예방할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왜 경찰로 고용해? 왜 총을 쥐어줘요? 마일즈는 해군, 경찰 이게 자기에게 날개였던 거예요. 내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날개. 진작에 잘랐어야지. 그리고 시신이 그렇게 백골이 될 때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위그넥 경찰이 48시간 이런 소리 안 했어 봐요. 48시간 동안 수지 휴대폰 기록 추적할 수 있었죠. 수지가 방문했던 엘리사 집 근처 당연히 이제 탐문 수사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마일즈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면 마일즈 휴대폰 기록 추적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시신 어디에 있는지. 너무 안타깝죠. 화나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선됐길 바래요. 조지아주 그위넥 카운티. 우리 교민들도 많이 거주하신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아까 잠시 댓글에 나왔는데 여죄가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다른 범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얘가 지금 발설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형량 딜을 할 수 있거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 받을 수 있는데 딜을 하면 뭔가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입을 다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주 의심스러워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